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나오신 김강림 전도사 관련해서 댓글과 문자가 많아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우선 2872 쓰시는 분께서는요. 신천지는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약점을 잡아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고, 또 1760 쓰시는 분께서는 대체 신천지는 뭘 믿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최미사님께서는요.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전국 단위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신천지에 대해서 누가 정보 제공을 반대하는지 수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허극국님께서는요. 처음에는 마음이 여리고 그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허하고 의지할 데 없는데 불쑥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다가오면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셨고, 달빛 제다이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포교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근처는 얼씬도 안 합니다. 교회 안 가면 신천지 만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 참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신천지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소식 좀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보고요.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희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 만나보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네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와, 이렇게 되면 항공사들 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해당 승무원은 이달 19일에서 20일 인천과 LA 노선을 탑승한 뒤 의심 증상이 생겨났고요. 앞서 지난 15일에는 인천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노선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추측컨대 다수의 확진자를 낸 성지 순례단이 탑승했던 이 후자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 비행에서 승객과 접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승무원은 이제 출입국을 하면서 인천공항 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침 증상이 22일 나타났고요. 또 24일 검사를 받아서 25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은 해당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편에서 같이 근무했던 승무원들 지금 14일간 자가격진 조치했고요. 어제 오후부터는 인천 승무원 브리핑까지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 전면적인 방역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항공 측이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이 공개된 이후에도 어떻게 감염됐는지 어떤 노선에 투입이 됐는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대한항공이 철저하게 기내 방역을 실시하고 또 주요 사업 중인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마스크 품절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수출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이 마스크를 포함한 이 자파류의 대중국 수출 물량이 한 달 전에 비해서 100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달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액은 200배나 치솟았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긴급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생산업자의 경우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특히나 국내 원활한 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생산업자의 경우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이 공적 판매처,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나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과 같은 이 공적 판매처에서만 출고를 해야 하고요. 또 이 기업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들 구매가 가능해졌는데, 다만 아직 이제 구체적인 판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한 다음 주 정도
다음 달이 돼야지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마스크는 한 세트만 구매하게끔 제한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마스크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등 이런 곳에 공적 판매처를 출고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에서 마스크 사재기를 포함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나선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세청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260여 곳을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마스크 제조업체 41곳, 그리고 최근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총 263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어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점검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제조 유통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 그리고 가격 폭리, 허위 품절 처리하기 위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브로커 중개상 SNS를 통해서 유통 구조를 교란하는 행위, 그리고 마스크 무자료 거래, 밀수출 등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와 같은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확인이 됐다, 탈세가 확인된 업체의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요. 아울러 국세청은 이 적발한 매점 매석 행위 등 위법 행위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서 벌금과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세무조사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조 거론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신용은 1,600조 1,000억 원, 석 달 만에 27조 6천억 원, 1.8% 증가했습니다. 분기 증가액 기준 2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여기서 가계신용이라는 건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플러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합니다. 부문별로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제외한 주택대출, 일반 신용대출 모두 두 자릿수 늘었습니다. 왜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느냐? 이른바 서울의 이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강남 이 등지에서 시작된 부동산 과열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대로 번지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비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졌다라는 분석인데요. 문제는 가계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계소득 대비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인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96.6%에서 96.6%인데 이게 석 달 전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소득보다 빚이 여전히 빠르고 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빚의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쿨하면서 또 따뜻한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특정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신천지 교인 사이에 감염이 확산된 사태 이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사건 와이파이 시간에는 특별히 종교 관련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백 팀장님, 네. 저는 종교 관련 사건은 사실은 세모 스코알레모 사건, 예전에 많죠. 집단 자살 사건, 그게 가장 딱 뇌리에 스치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인 거 티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신천지 종교 그 관련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2015년 9월 11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사실은 특정 종교인이죠. 44세 된 남성이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이제 내연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이 내연 관계녀에게 금품을 이제 그 빌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 내연녀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네. 결국 그 차에다가 이제 같이 동승을 해서 경기도 양평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혼 관계를 교단에 알리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때 이제 이걸 미리서 계획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살해를 했는데 이게 1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 내연녀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서.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이 그 특정 종교 교인이 범인이다 하는 걸 밝혀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종교를 개종해라고 하는 강요하는 사건이 대개 이제 가끔씩 일어나서 보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특정 종교에 연루된 그 25세 된 여성이 네. 부모에게 개종을 이제 요구를 받는 상태에서 한 지역 펜션으로 이제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40여일 동안 감금이 돼 있다가 결국 질식사하는 사건 때문에 한 지방의 소도시에서 2만여 명이 여기에 대한 그 항의성 시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시간 때문에 좀 많이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그 이호선 교수님이나 노영희 그 사회자 교수도 아시겠지만 2017년에 MBC 그 PD 방영 사건이 있었어요. 신천지 사건. 맞아요. 예. 이게 이제 26년간 기부금품 영수증을 허위로 발부를 했다 해가지고 1천억 탈세 사건. 의혹 사건이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2015년 9월 18일 일어나는 사건인데 네.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라는 1주년 기념식을 이제 이 신천지 교회에서 갔는데 이게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공원을 무단으로 점거한 사건도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됐고. 올림픽 공원을 네. 점거해요? 그러면 그리고 네. 이제 2019년 9월 달에도 월드컵 경기장 대관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2016년 4월 29일 날 그 CBS 기독교 방송이 네네. 이제 신천지 빠진 사람들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기총과 CBS 기독교 방송 앞에서 이제 거짓 포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해체. 네.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방송은 반성해라 뭐 하면서 그 시위를 해가지고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데 처음 저도 사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돈 빌리는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신천지 얘기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문제 소개하고 그다음 얘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849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저한테 지금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목사님한테 속아서요. 신천지에 8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들어가면 초등, 중등, 고등 분리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시험 과정을 거쳐서 80점을 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80점을 넘겨야지 또 이렇게 시험 보고 올라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중등에 올라가고 고등에 올라가는 이런 식인데 고등 시험 보고 나서 또다시 초등 시험을 통과해야지 등록이 된다. 근데 저는 초등 시험 다시 보는 과정에서 전도사고 일이 생겨서 안 다녔는데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전화 문자만 230번. 와, 엄청나게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이 이제 종교 단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포기하려고 하면서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호선 교수님도 혹시 신천지 관련 사건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조금 전에 백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천지 하면 물론 여러 사건 사고들도 있는데 그 2015년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8부작 다큐멘터리를 CBS에서 일종의 다큐멘터리 고발물로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있죠. 2016년 봄에 전국에 있는 CBS 사옥 앞에서 엄청난 대단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시위가 정말 대단하게 일어났던 게 4월인데 그때 지금 우리 YTN의 그 앵커로 있는 뉴스가 있는 저녁 진행하는 변상욱 기자가 그때 CBS 대기자셨어요. 근데 그 시위가 있을 때 제가 그 CBS 건물에 그 안쪽에서 그 라디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방에서 그 가까운 그 층에서 그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그때 변상욱 대기자가 그때 막 엄청나게 그 중계와 더불어서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창문 밖으로 내다 봤을 때 그 인원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운집해 있죠, 구름처럼.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은 태극기가 앞에서부터 뒤로 쫙 가는 것처럼 그렇게 뭐 CBS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담은 것들이 앞으로부터 뒤로 쫙 가는데 그 뭐랄까요 그 조직과 그 다음에 그 대열이 저도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했어서 좀 선명한 편이죠. 네, 저도 그래서 변상욱 앵커님이 저희 YTN 방송 저녁에 좀 중심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침 방송에 모셔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다른 방송 나가서 그 말씀하셨는지 참 안타깝다 이 말을 이 시간에 꼭 전해드리면서 네 그러지 좀 마십시오 변상욱 앵커님. 자 그리고요. 자 신천지 교리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모임이 영생한다. 이게 사실 옛날부터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뭐 종말론?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18년 기준으로 근데 20만 명을 이미 넘었기 그쵸. 때문에 왜 그럼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 안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조건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부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조건이 성취됐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 사용하는 경전인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에 해당되는 책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인데 주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죠. 거기 7장에 보면 인맞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 맞은 자요? 인맞은 자, 도장을 받은 거죠. 도장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도장을 받은 자, 그 인원으로 7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4만 4천의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환경을 맞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이 이제 신천지 쪽뿐만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 쪽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따르자면 지금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6개월간 이 신천지 교리와 관련돼서 수련받을 그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 센터에서 그냥 수료를 받으면 그 수련자가 인맞은 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조직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기본적인 그 조건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수련만 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번엔 수련받고 전도까지 해야 그래야 조건이 되고. 계속 바뀌네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신천지 등록 그 교적부라고 해야 되겠죠. 복음방이라는 거 요새 이름이 막 나오겠는데 그 복음방의 강사 단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이제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그 각 지파에서 얘기하는 교족부의 그 기록 숫자도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CBS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인원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영역도 있지만 그 단계들을 계속 밟아가야 된다는 과정이라서 이게 다단계라 유사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 이러다가 신천지에서 YTN들이 몰려가게 생겼어요. 우리 819 있으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악담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농담이고요. 자, 저기 백기림 팀장님. 계속해서 또 다른 종교 관련 사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90년대 사회적 문제 일으켰던 승리재단 영생교 사건. 예, 영생교 사건. 예,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영생교 사건은 영생교가 뭐냐면 평생
그러니까 영생교 창교자를 믿으면 이게 인간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교리예요. 진시황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 저도 정말로 그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81년도 경기 부천시에서 네. 이거를 이제 영생교가 하나님의 성애다 그래가지고 승리재단 이름으로 창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년대 10월부터 공식 출범을 했는데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인간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상천국 실현을 고대하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부흥을 일으키는데 1982년 이후에 이 맹신자들이 종교에 이 종교가 이단이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탈자가 생겨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탈자들을 맹신자들의 그 조직이 감금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안매장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네. 89년도 5월 9일 날 영생 신도인데 이분이 신진규 씨라고 그래서 경북대학교 공법학과 교수였어요. 교수님이에요? 네. 예. 더군다나 그 법을 공법학과 공부하고 교수님? 가르치는 이제 네.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탈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납치를 해가지고 20일 동안 감금해서 폭행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92년도에 또 어떤 사건이 났냐면 이 영생교의 부조리 사건이라든가 또 종말론 유포에서 사회를 좀 혼란에 빠뜨린다. 이렇게 돼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관 3명을 폭행을 하고 경찰관을 감금하는 사건이 영생교 생기면서 교인들이? 네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게 수사 끝에 84년도에 안매장 유골이 발견이 되는데 네. 지방에서 몇 개가 발견이 되죠. 안성, 정읍, 뭐 충청도 일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2004년도에 이 법원에서 교주 조희성을 이제 사형 선고를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상고심을 하다가 이 교주 조희성 씨가 결국 병으로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네, 세상을 그런 떠난 건데. 사건이죠. 네.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영생을 믿는 교주인데. 그러니까요. 재판받다가 심근경색이라니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감금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종교, 그 이단 종교였죠. 네, 사이비 교주, 사이비라고 합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말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할까요? 교주 말씀이시죠? 네. 이 교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특징이 이미 다 정리가 너무 집대성이 잘 돼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몇 가지는 좀 네.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사이비 교주들의 주요 특성을 보시면 일단은 자기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말을 믿어요, 진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을 믿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또 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른 얘기가 네, 있군요. 일단은 뭐 주요 특성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별 사명 자기가 받았다 생각하고 특별한 진리, 절대 진리는 나로부터 나온다. 이건 따로 있다. 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고 또 외부의 악하고 내부의 순수함을 대비해가지고 안쪽에만 순수함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종말에 대한 강조고 본인이 말세의 예언자고 바로 그 종말의 리더십을 가진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진짜 중요한 그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도들에게는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안 지킨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거를 신도들은 모릅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죠. 하나는 이제 극도의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분열형 인격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누가? 교주가요. 교주가요? 네. 교주들에 대해서 되게 알면서 이 사람들을 속인다면 사기꾼이고 네. 모르면서 자기 말을 믿는다면 이거는 공상허언증을 가진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자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주세요. 공상 뭐요? 공상허언증이라고 허언증,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리플리 증후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공상허언증을 가진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을 이제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진작 중요한 건 우리가 이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고요. 네. 사이비 종교라는 건 말 그대로 유사 종교라 그래서 종교 같지만 종교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하고 사이비가 다르군요. 다른 사이비 거죠. 종교가. 예.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반사회적이거나 반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종교가 아니고 건강한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거나 무지한 사람들이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라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은 왜 거기에 빠져들까 생각해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의존 중독이다 혹은 관계 중독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립감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을 향한 집요한 전략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는가가 개개별의 특성보다는 이 사이비 종교 또 이단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집의 특성, 조직 유지의 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호기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데 네. 집단이 일단 딱 형성되고 나면 사고가 딱 정지되면서 이성적 판단 자체가 조금 누그러지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 내용을 반복하게 되면 네. 실제 동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기꺼이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내부 논리가 따로 있어서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 영적으로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 그게 성경 한 권을 쫙 꿰. 이런 방식의 설명을 겉으로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서서히 찬찬히 단계를 가지고 동조 효과가 함께 들어가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고개를 흔들게 하는 네. 이런 또 집단으로 묶어내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뭐 단순히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빙자해서 이를테면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런 공포에다가 어떤 네. 일을 했을 때는 또 보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보상을 공포에 버무려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나올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엄청 오래 했어요. 옛날부터 박사 수료할 그렇죠. 때까지. 그렇죠. 수료하고 나서도 계속 했는데 사회심리 안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바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내 안으로 끌어들인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데 끌어들인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잘못 하여튼 요점은 이 사이비나 이단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주들도 그런 거를 정말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백기정 팀장님 우리 그 아가동산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겁니까? 아가동산 사건은 사실 세상에 밝혀진 거는 96년 12월에 아가동산의 그 종교의 피해자라고 하는 30여 명의 피해자가 네. 이제 집단으로 이거를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기순 그 교주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네, 여성 교주가 1978년도 지방의 한 그 이모 목사라는 교회의 그 열렬한 신도였어요. 근데 이 이모 목사가 그 당시 신흥 종교 소위 삭발교라는 걸 창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삭발교. 네, 예. 79년도 1월 달에 무슨 사건이 나냐면 신도들하고 그 목사가 모두 옷을 벗고 그다음에 춤을 추면서 나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봐요. 어머나. 이게 이제 세상에 이 영상과 이게 알려지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니까 네. 이 김기순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경기도 이천에 82년도에 13,200여 평, 그러니까 4,0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합니다. 농장을.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아가동산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아가동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만 신도들한테 받은 돈을 모아서 그걸로 지금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거 산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는 본인 돈으로 산 본인 거예요? 돈으로 구입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겨요. 네네. 이 아가동산을 만드는데 이게 89년도에 아가동산 창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나를 뜻하는 교제 아오, 그 당시에 아가야. 자기 그 아오가 아가야였어요. 아가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가야를 이제 창시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교인들이 모이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16시간 동안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또 집단 성폭행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1년 동안 교인들에게 어떻게 휴가를 주냐면 쉬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1월 1일 날 그다음에 강복절 날, 그다음에 성탄절 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일 날. 1년에 4일만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휴무 없이 16시간을 매일 근무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6년 동안에 무려 43만 평 정도의 큰 그 4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3만 평 정도의 이런 어떤 부를 이루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신도들이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맹신 조직을 이용해서 뭐 살해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도 법원에서 이 사형을 구형당하는데 결국 사형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그 종교 사건이었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아가동산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교주가 금빛 드레스를 입어요. 황금색 막 멋있는. 그리고 다 이렇게 무슨 정말로 이상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면 한복을 입은 신도들이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깥에서 좀 봤을 때 저 사람들 좀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항상 무게하다고 네, 생각하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이상한데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거를 모를까요, 이 교수님? 안에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객관성을 잃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밀림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전체의 밀림을 볼 수 없기 때문인데 밀림엔 밀림의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비합리성이라는 게 이 종교라고 하는 놀랍고 인간에게는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특정한 영역 때문에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내부 논리가 생겨나고요. 이 내부 논리는 보통 개인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대하게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종의 보상 기제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안쪽에 공고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도 그 내부의 논리의 부조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인지심리학 전공을 하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네. 사람이 내가 일단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딱 했다 싶으면 그 판단 앞에 서죠. 이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투자한 거 많고 또 내게 밝혀지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예 몰라 그냥 이 길로 가 이렇게 두 길 앞에 서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실을 확인하고 이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그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마음 편한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한 개인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가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이 그 내부 종교 안에 또 있는 거예요. 2중, 3중, 4중으로 관계로 묶고 교류로 묶고 공포로 묶고 보상으로 묶고 하는 이런 여러 단계의 일종의 족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개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 너무 힘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또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주는 보상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다른 외부에서 주는 보상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꼭 보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포도 함께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양자가 함께 움직여서 이중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탈출은 결코 쉽지 않죠. 그렇군요. 그럼 백기정 팀장님 어쨌든 사이비 종교 2단 적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사이비 종교를 적발하는 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군요. 정통적인 교리를 배척을 합니다. 정통교리를 정통교리를 배척을 하고요. 개인을 신격화나 우상화하는 그런 그 조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이제 사적 이익으로 연결을 해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 신도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치부를 하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신도분들을 위하거나 국가나 사회에 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나 가정의 붕괴를 일으켜요. 그리고 네. 어떤 현상이냐. 자기네들만의 폐쇄성.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형식으로 관계 종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대략 이런 세 가지를 보면은 사이비 종교고 이단 종교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정통적인 교류라고 하는 부분을 왜 배척을 하냐면 그 정통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하고 유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신도들이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통교를 배척을 하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사회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개정 종교를 일으키는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분석을 해서 잣대를 재보면 결국 이거는 그 종교가 사입이나 이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돼서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앞서 저희 2부에서 신천지에 8개월 정도 빠졌다가 결국 빠져나오신 이제 김강림 전도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종교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 네네. 매몰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그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보통은 그 안에서 부조리를 발견하는 거죠. 아, 부조리를 발견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현실 검증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이성적 판단 영역 안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다 아무래도 판단하게 되죠. 네. 현실 검증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구별된 영역에서의 판단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검증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무지 우리가 말하는 뭐 건강한 상식과 완전히 배치된다. 혹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혹은 건강한 종교로서 기능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뒤로는 뭘 해야 되는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요. 네. 현실 검증은 가능하지만 용기 내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뭐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꺼이 거기에서 제공하는 보상도 철회해야 되지만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도 감수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라 네. 제가 볼 땐 이 탈출에는 현실 검증력이 20이라면 용기는 80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2340 쓰시는 분께서 또 이래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가도 이게 점점 비정상화되고 비정상적인 생각이 정상으로 되면서 뭔가 자기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군요. 상당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종교라는 게 사실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종교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강하지 않은 종교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종교 이거는 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건강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죠. 뭐 부처님이나 하느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건 뭐냐면 맹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맹신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나 사회를 소홀하게 하게 되고 자기 파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맹신을 절대로 하지 말고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를 신앙심을 갖되 거기에 아주 맹신하게 되면은 네. 어떤 경우라도 사회나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그 내가 믿는 분이 계신다라는 생각과 같이 하면서 나를 스스로 믿고 또 종교를 믿는 그 신앙심 그런 독특한 그런 신앙심을 가져야지 너무 맹신하게 되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정이나 사회에 소홀하게 되는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네. 결국 이거는 종교가 주는 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라라고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호선 선생님. 예. 뭐 저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그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나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마음의 안전기지를 원하는데 그렇죠. 이 마음의 안전기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주제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네네. 특별히 20, 30대 지금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좀 심취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쩌면은 애착 대상을 찾아다니는 이 희망 없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이자 또 일종의 구원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건강한 종교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분리나 단절이나 아니면 뭐 특수성 이게 사실 건강하지 못한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반대편에 있는 건강한 종교는 뭐냐? 교양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종교다. 그래서 이런 너무 특수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이건 건강성을 이미 잃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군요. 050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의 특징은 돈이랑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재산 막 헌납하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결국 돈입니다.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계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건 와이파이를 해서 다뤄봤습니다. 정보원 말씀이었는데, 이러면서 또 우리 뚜뚜띠띠님, 보이는 라디오로, 종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거 아니겠습니까? 노변호사님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867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좀 전에 들어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CNN에서는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외신에서는요, 한국보건당국의 검사 속도에 탄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 소식 중에 하나가 있네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다. 확진자 322명, 사망 11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1년 내 세계 인구의 40%에서 70%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우리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가 요즘엔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를 식었어요. 하는데 관중 없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중인 종목이 핸드볼하고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있거든요. 핸드볼은 리그를 진행하다가 중지했어요. 네. 조기 종료를 했고 네네네. 이 프로배구하고 프로농구는 무관중 경기를 치르고 있고 시즌을 앞두고 있는 종목. 네. 축구는 개막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제대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최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에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연기했고 네.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도 연기했기 때문에 이 국내 스포츠 전부 다 올스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좀 전에 들은 소식에 가면 농구 경기 같은 경우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경기 한번 치르는데 150명 정도의 그 인력들이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특히 농구 경기 같은 거는 신체 접촉이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선수들도 위험할 텐데 그런 거는 왜 배려 안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고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연맹 입장에서 예측하기 힘들죠. 일단은 무관중 경기를 가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네. 더 확산되고 이렇게 사태가 더 커지게 되면은 무관중 경기조차도 중단을 고려를 하겠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키워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코로나19 얘기인데요. 네. 좁혀서 도쿄올림픽입니다.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 얘기군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계가 더 위축이 되고 경기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제 스포츠와 관련해서 모든 관심이
이거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올림픽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거는 이제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이 일본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예정대로 있고요. 가겠다. 예. 또 이제 지난 14일에 IOC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은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이지만 네. 코로나19가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에 개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전까지 늦어도 5월 말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거나 사태가 더 확산이 되면은 네. 올림픽은 장담할 수는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예선 앞으로 남아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3번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무관중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자 축구가 이 올림픽 최종 예선전이 있거든요. 네. 남자는 올림픽 티켓을 따냈고요. 끝났고. 예. 근데 이게 좀 재미있게 돼버렸어요. 이제 3월 6일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팀이 올림픽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네. 3월 6일 날 우리나라에서 먼저 홈 경기를 합니다. 홈 경기가 용인시에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용인에서. 예, 3월 6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았죠. 네. 근데 갑자기 용인시가 우리 경기장 할 수 없다. 용인에서 경기 못 치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경기장을 새로 설비를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경기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까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비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도쿄올림픽 정말 차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가요? 예. 이 사람이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기나 취소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7월 24일에 개막하려면 늦어도 6월까지는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이 도쿄올림픽 밀어붙여야지 되죠.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올림픽 준비한다고 메인 스타디움도 새로 지었거든요. 그렇죠. 포함해서 들어간 돈이 공식적으로 우리 돈으로 22조 원입니다. 22조 원이요? 예, 22조 원이 투입이 됐어요. 네네. 자, 그리고 올림픽에 선수단만 12,000여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선수단과 관련해서는 호텔이나 항공권 다 예약이 됐겠죠. 그렇죠. 그 일본 기업들이 22조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올림픽과 관련해서 후원하고 광고하고 다 그렇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일본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올림픽에는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네. 자원봉사자가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한 8만 명 정도가 있는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이번 때 교육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는 5월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자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자니까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 가서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쉽겠으나 실제로 올림픽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영역이 전문적인 영역까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수들 그 세리머니 그리고 경기장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동선과 역할에 대한 임무를 숙지하고 그렇죠. 훈련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8만 명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코로나19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 저도 제가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 했거든요. 하셨어요? 어떤 네. 역할? 혹시 그 피켓걸? 역도 경기장에 가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예. 거기서 김병관 선수가 또 메달 따고 그랬습니다. 예, 김병관 한국 역도의 스타였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예. 또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를 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결국 지금 자원봉사자 8만 명에 대한 교육이 5월 이후로 연기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심각할 수도 네, 있죠. 차질이 발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영국에서 이런다면서요. 우리가 올림픽 대신 해줄게. 그 이거 어떻게 얘기까지 됩니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5월에 런던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나왔던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우리한테 긴급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런던에서 다시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현직 런던 시장이 이 얘기를 받았어요.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네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그냥 그 장군 먼군 다 한 건데요. 네. 런던 영국 정부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일본에서 화들짝 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영국 정부는 이거 일본이 언급이 없었는데 먼저 이렇게 나가니까 영국 정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런던시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올림픽에 대한 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은 발끈하겠죠. 그렇죠. 발끈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고요. 일본 국민의 정서라고 할까 네티즌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크루즈선이나 가지고 가라. 근데 여기에서 크루즈선이 뭐냐면 네. 그 요코하마 항의 그 크루즈선 때문에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이 엄청난 그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국적이 영국 국적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괜히 영국 국적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올림픽 대신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달 26일부터 성화봉송을 해야 될 텐데 그 연습을 일본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화봉송 시작을? 네, 성화봉송은 아테네 그리스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해외를 돌아서 일본에서도 이제 성화봉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예상으로는 네. 일본 국내에서 성화봉송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네. 성화봉송이 시작이 되는 다음 달 26일에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성화봉송 주자들이 마스크를 쓰고서 성화봉송하는 장면이 전 세계 방송이 된다. 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일부에서 이 올림픽이 어떻게 되냐. 올림픽 그 개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만 이 마스크 쓰고서 성화봉송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되면 올림픽에 대한 그 논란이 개최냐 연기냐 아니면 취소냐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죠. 설마 마스크 쓰고 성화봉송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성화가 전국을 돌잖아요. 네. 일본도 전국을 돌게 되는데 네.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지역도 통과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통과를 성화봉송 코스에 잡혀져 있을 텐데 네.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마스크를 쓰면 쓰는 대로 논란이 일 것이고 마스크를 만약에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감염에 대한 우려를 너무 경시한 거 아니냐. 올림픽을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방법은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연기하면 어때요? 연기를 쉽게 떠올리는데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네. 아까 우리 노변호사께서 88 서울올림픽 그 자원봉사 하셨잖아요. 네. 기억을 되돌려보면 88 서울올림픽은 다음엔 4계절 중에 언제 열렸을까요? 그때 되게 여름, 날씨가 가을, 좋았어요. 네. 9월에 열렸거든요. 네, 가을에. 네. 근데 88 서울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을에 열렸는데 요즘엔 전부 다 여름에 열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중계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중계권, IOC의 중계권. 그러니까 이 IOC 중계권 판매는 IOC의 최대 수입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쿄올림픽 중계권료만 하더라도 14억 5천만 달러. 미국의 MBC 방송 한 개사만. 네. 엄청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준 중계방송사 입장에서 시청률을 높여야지죠. 그래야지 시청을... 광고가 들어와서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7월 예정인 이 올림픽을 9월이나 10월로 옮기게 되면 이 유럽 축구 또 미국의 이 인기 스포츠인 NFL, 미 프로 풋볼 하고 또 그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과 겹친다는 얘기죠.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방송사가 요구를 하는 거죠. 네. IOC. 그러니까 여름에 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시청률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인기 스포츠 콘텐츠와 겹치지가 않는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